미국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47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런데 둘 다 자기가 이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의 전쟁인데 승전 선언이 두 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 문제인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양쪽이 왜 착각에 빠졌는지, 호르무즈 봉쇄가 한국 기름값과 석유화학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그리고 이 사태가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가는지, 이 구조를 모르면 앞으로 쏟아질 뉴스가 하나도 읽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흔한경제입니다. 미국이 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그 착각의 구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월 27일 이란이 핵 포기에 가까운 양보안을 꺼낸 바로 다음 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습 공습이 이란 전역에 떨어졌죠. 핵시설이 불탔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까지 사망했습니다. 손을 내밀었더니 돌아온 게 폭격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계산이 보여요. 핵시설을 물리적으로 부수고 지도부까지 제거하면 이란은 항복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인 항복 문서를 받아낼 수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198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해 4월 미 해군 호위함 세뮤얼 B 로버츠 호가 이란이 깔아놓은 바닷속 폭탄 기뢰에 맞아서 대파됩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나흘 뒤 멘티스 작전을 실행해서 이란 감시 플랫폼 두 곳을 부수고 군함 두 척을 격침시켜요. 군사적으로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항복했느냐? 아닙니다. 초소형 고속정으로 끈질기게 반격하면서 버텼어요. 결국 이란 이라크 전쟁이 휴전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4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군사적 대승이 정치적 해결로 이어지기까지 4개월, 이 시간차를 기억해두세요. 다시 2026년으로 돌아옵니다. 4월 11일 토요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세레나 호텔. 1979년 국교 단절 이후 47년 만에 미국과 이란이 같은 건물 안에서 얼굴을 마주합니다.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선 자리였어요. 미국 쪽 대표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 옆에는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앉았고요. 이란 쪽은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규모를 보면 분위기가 읽힙니다. 미국 협상단 약 300명, 이란 협상단 70명, 4배가 넘는 차이였어요. 이건 협상이라기보다 통보에 가까운 구도였습니다. 실제로 벤스가 꺼낸 카드도 그랬어요. Best and Final Offer, 마지막 제안이라는 겁니다.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포기하라. 더 이상의 흥정은 없다. 21시간 동안 3차례 협상이 오갔지만 이란이 거부하면서 테이블은 깨집니다. 47년 만에 마주 앉은 자리가 21시간 만에 무너진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냐면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반세기를 기다려서 앉은 자리가 하루를 못 버틴 거죠.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등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공습으로 핵시설을 날렸고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군사적으로 이겼으니 정치적으로도 이길 수밖에 없다. 남은 건 항복 문서의 서명을 받는 것뿐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면 그 등식이 맞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1988년에도 그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랬고 이라크에서도 그랬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긴 전쟁에서 상대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경험을 미국은 반복적으로 해왔어요. 군사 승리와 정치적 항복 사이에는 언제나 거대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 간극을 이번에는 힘으로 메울 수 있다고 봤어요.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란 쪽에서 보면 이 전쟁의 풍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이 공습으로 핵시설을 부수고 하메네이까지 제거했잖아요. 보통이면 끝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봤어요. 아니, 오히려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바다. 평소에 하루 130척에서 140척이 오가던 곳이에요. 이란이 이걸 틀어막았습니다. 하루 15척. 평시에 10%만 허용한 거예요. 140척이 다니던 길에 15척만 통과시킨다. 나머지 선박들은요? 해협 안팎에 2,000척 넘게 발이 묶였습니다. 유조선하고 가스 운반선만 1,200척, 벌크선 600척, 컨테이너선 200척, 그 배들에 타고 있는 선원만 2만 명이에요. 잠깐, 이 숫자를 좀 느껴보셔야 합니다. 배 2,000척이 바다 위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장 4개 길이짜리 초대형 유조선들이 줄줄이 서서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위에 2만 명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란이 그냥 막기만 한 게 아닙니다.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통인료를 부과한 거예요. 초대형 유조선 한 척에 배럴당 1달러, 척당으로 환산하면 약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짜리 통행증이에요. 30억을 내야 지나갈 수 있는 바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통인증을 아무한테나 준 게 아니에요. 중국, 인도,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우호국 선박에만 선별적으로 허용했어요. 결제도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나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했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란이 단순히 바다를 막은 게 아니라 새로운 해상 질서를 짜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누가 지나가고 누가 못 지나가는지를 이란이 정하는 바다. 근데 이 상황을 테헤란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한번 이란 고위 관리의 입장이 돼보겠습니다. 2월에 미국이 기습 공습을 했어요. 최고 지도자까지 잃었어요.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 뒤 미국 부통령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47년 만에 처음으로. 300명짜리 대표단을 꾸려서 이슬라마바드까지 날아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이란 관리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을 거예요. 우리가 이겨서 앉은 것이다. 호르무즈를 틀어쥐었더니 세계 최강국이 대화를 요청한 것이다. 47년 동안 우리를 무시하던 미국이 결국 우리 앞에 앉았잖아. 이게 이란의 착각이었습니다. 맞아요. 미국이 앉긴 앉았어요. 근데 이란이 놓친 게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 테이블을 뒤집을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협상에 나온 건 이란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가 역사적인 딜을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벤스가 Best and Final Offer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제안이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양보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미국 300명, 이란 70명. 처음부터 대등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란 경제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란 공식 환율이 1달러에 42,000 리알인데 암시장 환율은 142만 리알이에요. 34배 차이. 정부 재정의 40%에서 60%를 석유 수출에 기대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재원 마련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다고 시인한 상태입니다. 호르무즈를 틀어쥐고 있는 손이 강해 보이지만 그 손 자체가 떨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비유 하나를 드려야겠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라는 자물쇠를 잠그고 자기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쥐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미국은 그 자물쇠를 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물쇠를 새로 달려고 한 거예요. 이란 자물쇠 옆에 미국 자물쇠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자물쇠가 2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협은 더 막히죠. 이란의 착각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호르무즈를 쥐고 있으면 미국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미국은 통제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도 봉쇄자가 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21시간짜리 협상이 깨진 직후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립니다. 세상 누구도 예상 못한 카드를 꺼냅니다. 직접 올린 한 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이란이 막고 있는 바다를 미국이 다시 막겠다는 겁니다. 봉쇄를 풀겠다면서 봉쇄를 선언한 거예요. 이 문장 한 번 더 읽어보셔도 됩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어요. 목적이 3가지였거든요. 첫째, 이란의 돈줄을 끊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란 재정의 절반 가까이가 석유에서 나오거든요. 3월 기준으로 하루에 184만 배럴씩 팔고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틀어막으면 정부 운영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협상 테이블에 다시 끌고 나오겠다는 거죠. 둘째, 중국하고 인도를 압박하는 겁니다. 이란이 받고 있는 통행료를 낸 제3국 선박까지 차단하겠다고 했어요. 거기에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에는 50% 관세를 매기겠다는 경고까지 붙었습니다. 5월에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던진 카드예요. 셋째, 호르무즈의 통제권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란이 쥐고 있던 통행 허가권을 물리적으로 빼앗겠다는 거예요. 앞서 자물쇠 비유를 드렸죠. 이란이 잠그고 있던 자물쇠 옆에 미국이 자기 자물쇠를 하나 더 달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해협은 더 막히게 된 구조예요. 선언만 한 건 아니었어요. 4월 11일 토요일 미 해군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USS 프랭크 E. 피터슨 DDG-121 그리고 USS 마이클 머피 DDG-112.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통과가 아니었습니다. 이 구축함들이 AIS를 켜고 갔거든요. AIS는 비행기의 블랙박스 같은 건데 선박의 위치를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장치예요. 군함은 보통 이걸 끕니다. 위치가 노출되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일부러 켰어요. 전 세계를 향해 이 항로는 열려있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센트컴은 이걸 기뢰 제거 작전의 시작이라고 발표했어요. 수중 드론까지 추가로 투입하겠다고요.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기뢰 제거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에는 해저에 고정되어 있는 기뢰와 물 위에 떠다니는 기뢰가 섞여 있어요. 수심이 얕고 선박이 빽빽하게 몰려 있어서 제거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유라시아 그룹의 헤닝 글로이스틴은 해운사가 정상 운항을 재개하려면 최소 2개월은 걸린다고 봤고 EOS 리스크 그룹의 마틴 켈리는 기뢰가 확인되면 정상화까지 수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기뢰를 다 치운다고 해도 이란에는 초소형 고속정 수천 척이 있고 드론이 있고 해안 안반기지에 지대함 미사일이 있어요. 기뢰 제거만으로는 해협이 안전해지지 않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구축함이 통과할 때 이란 혁명수비대가 UAV를 구축함 방향으로 발사해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988년 멘티스 작전 기억나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작전. 미국이 이란 해상 플랫폼 2곳을 날리고 선박 2척을 격침시키고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나기까지 그로부터 4개월이 더 걸렸어요. 38년 전에도 같은 패턴이었던 겁니다. 군사 승리가 정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한번 겪었는데 지금 다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복잡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이 봉쇄가 이란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봉쇄를 선언하는 순간 이란 입장에서는 봐라, 미국도 똑같이 바다를 막는다는 서사가 완성되거든요.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이란은 해협을 일방적으로 막는 나쁜 쪽이었는데 미국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 프레임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일본, 캐나다, 유럽 등 7개국이 호르무즈 봉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어요. 이란이 아니라 미국의 봉쇄를요. BBC는 미국의 이 전략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좋게 말해도 도박이라고 했습니다. 동맹국들의 반응은 더 차가웠어요. 영국이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봉쇄에 불참을 선언했거든요. 미국과 영국이에요. 대서양 동맹의 핵심 축이 갈라진 겁니다. 기뢰 제거에는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봉쇄 자체에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미국 안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상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봉쇄가 어떻게 이란을 개방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란이 수백 척의 고속정을 갖고 있으니 봉쇄를 해도 기뢰 설치나 유조선 공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불을 끄려고 기름을 부은 꼴이 된 겁니다. 이란의 봉쇄를 풀겠다고 시작한 작전이 해협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동맹에 금이 가게 하고 이란에게 외교적 명분까지 선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이게 왜 우리 문제인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비닐봉지 하나 구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면 좀 과장처럼 들리시죠?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석유에서 뽑아내는 원료 중에 나프타라는 게 있어요. 비닐봉지,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 합성 섬유까지 전부 이걸로 만듭니다. 우리가 매일 만지는 것들이에요. 그 나프타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원유는요, 70%가 이 해협을 거쳐요.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은 원유도 문제지만 나프타가 먼저 바닥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실제로 지금 석유화학 공장들의 나프타 재고가 2주에서 3주치밖에 안 남았어요. 공장 가동률은 60%에서 70%로 떨어졌고 일부는 아예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비닐봉지가 과장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보이기 시작하죠. 유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 전에 WTI 기준으로 배럴당 70달러 하던 기름값이 전쟁 터지고 나서 111달러까지 치솟았어요. 하루 만에 11% 넘게 뛴 날도 있었습니다. 70달러짜리가 111달러가 된 거예요. 주유소에서 체감이 안 될 수가 없는 수준이죠. 지금은 좀 내려와서 105달러 선인데 진짜 무서운 건 현물 가격입니다. 실제로 당장 사고 파는 기름값, 데이티드 브렌트라고 하는데 이게 144달러 42센트를 찍었어요. 3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39년이면 1987년인데 그때 이후로 기름이 이렇게 비쌌던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정부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UAE에서 2,400만 배럴을 긴급으로 들여왔고 17개국에서 대체 원유를 확보했어요. 비축유도 2,246만 배럴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체 비축량이 약 208일분이니까 당장 내일 기름이 끊기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양입니다.
4월분으로 확보한 원유가 평소에 60%, 5월분이 70%거든요. 30%에서 40%가 비는 겁니다. 한두 달은 버틸 수 있어도 이게 석 달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러시아산 나프타를 처음으로 반입하는 등 공급처를 급하게 넓히고 있지만 그만큼 상황이 빠듯하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여기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 앞바다에 한국 선박 26척이 서 있습니다. 선원 169명이 타고 있어요. 이분들은 집에 못 갑니다. 해협이 열릴 때까지 바다 위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대한 철벽 안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비교해 볼 게 있습니다. 1990년 걸프전 때 유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석 달 만에 2배로 뛰었어요. 그때도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1990년에는 미국이 해결사였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기름값이 폭등하자 미국이 다국적군을 이끌고 들어가서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미국이 봉쇄를 하는 쪽입니다. 해결사가 아니라 봉쇄자가 된 거죠. 그러면 이번엔 누가 풀어줍니까? 그게 지금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사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군사적으로 이긴 쪽과 버틴 쪽이 둘 다 자기가 승자라고 착각한 채 테이블에 앉았고 테이블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깨진 테이블 위에 우리 기름값이 올라가 있어요. 앞으로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째, 이란에서 협상에 복귀하겠다는 신호가 나오는지. 둘째, 5월 14일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셋째,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이 세 개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기름값의 다음 챕터가 결정됩니다. 47년 만에 앉은 테이블이었는데 21시간 만에 깨졌습니다. 문제는 다음 테이블이 언제 열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태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